도대체 나폴레옹이 유럽을 제패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무엇이냐? 우리 보병 하나 예를 들었죠. 보병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빠른 기동성. 이거 하나 있었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전쟁으로 돌아가 봅시다. 제가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포병, 아니야, 기병, 보병, 궁병이 있잖아요. 원래 군인의 세계가 있는 거죠. 보병하고 기병이 싸우면 누가 이긴다? 말타는 애가 이기죠. 그죠? 서 있는 애들 다 죽여버리면 되니까. 그럼 기병을 잡는 건 뭐다? 궁병. 말 타고 있는 거 화살 쏴서 죽여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죠? 궁병 잡는 건 누구다? 보병. 방패 이렇게 들고 가서 찔러 죽여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서로 이렇게 얽혀매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프랑스 시대가 왔어요. 이제 기병하고 보병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예? 그렇죠. 보병이 이기죠. 왜? 이제 보병은 뭘 갖고 있습니까? 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총을 갖고 있는데, 자, 그래도 잘 생각해 보시면, 기병하고 보병이 싸울 때, 그러면은, 아직까지도 기병이 유리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보병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보병은 흩어져 있어야 되겠습니까? 뭉쳐야겠습니까? 그렇죠. 뭉쳐 있어서 같이 사격을 해야지 맞을 확률이 높죠. 말 타고 오는 사람 쏴서 죽이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이 당시 총은 또 화승으로 하나씩 붙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말 타고 오는 놈을 내가 혼자서 쏘기는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밀집 대응으로 있어야 되겠죠. 아, 옛날에 화살 쏠 때도 궁병들도 흩어져 있어요? 아니면 다 옆에 쫙 서 있습니까? 옆에 쫙 서 있어서 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가서 이제 맞으니까. 정리되셨죠? 그래서 이 당시가 되면은 기병이 예전에는 보병을 압도적 우위를 가졌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보병도 우위를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보병들이 취하는 대응이 밀집 대응을 취합니다. 밀집 대응을 취해서 누구를 쏘면 되는 거니까. 기병을 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저 밀집 보병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그렇죠. 나폴레옹이 무슨 병이었어요? 그럼요. 저건 포에 취약하죠. 그죠? 그래서 나폴레옹 전투가 기본적으로 포병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오케이? 자, 어쨌든 프랑스 군대가 가진 건 빠른 기동성 있는 육군이 보병이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도 중요해진다? 포병이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전투를 하면 되겠습니까? 뭉쳐있을 때 포로 얘네를 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흐트러뜨려 놓고 그때 기병이 돌진에 들어가야겠죠. 정리됐죠? 오케이? 네, 정리되셨죠? 그죠? 나도 보병이 있고 쟤도 보병이 있지만 보병은 보병끼리 싸우는 거고 내가 포병이 딱 나타나면 그죠? 쟤네 보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흩어지겠죠. 그때 적재적소에 뭐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기병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이제 작전이 뭐가 돼야 되겠어요? 이제 유기적으로 가야죠. 우리 옛날에 히틀러가 나중에 잘했던 게 뭡니까? 전격전이잖아요. 탱크하고 비행기하고 육군하고 동시에 팍 쳐들어가서 다 먹어버리는. 그죠? 그게 바로 뭐야? 전쟁에 있어서 유기적인 거죠. 그래서 나폴레옹 군대도 이제는 따로 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옛날처럼 용감한 보병이 일방적으로 가서 끝내버린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기병이 일방적으로 가서 발라버린다. 이것도 있을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그럼 이제는 보병과 기병과 포병이 유기적으로 어떻게 연대시켜 나가느냐. 이게 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가봅니다. 자, 이때 나폴레옹이 포병 출신이잖아요. 근데 프랑스가 세계 최강의 포병 대대를 가져나가게 됩니다.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맨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이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자, 이 사람보다 더 중요한 사람인데 이 발리에라는 괜찮습니까? 완전 멋있습니까? 루이 14세가 아주 공을 들여서 만든 발리에라는 장인이 한 땀 한 땀 흘려서 만든 대포입니다. 저 대포가 얼마나 훌륭하냐면 극도로 표준화되어 있고 아름다운 장식을 합니다. 그렇다고 무시하시면 안 되는 게 왜? 긴 사정거리가 있습니다. 사정거리가 엄청 길어요. 사정거리가 엄청 깁니다. 그러면 제일 좋았던 점이 뭐겠습니까? 사정거리가 길어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아편전쟁 때도 중국 애들이 뭐 했어요? 중국 애들 대포가 훨씬 많잖아요. 영국 대포보다. 근데 싸움이 안 되잖아요. 왜? 사정거리가 달라서. 그래서 우리 강화도 때는 안 그랬어요? 강화도 대포 열날 쐈잖아요. 그랬더니 배가 보고 귀여운 것들 멀리서 쏘고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사정거리가 길기 때문에 거꾸로 해안 등 방어 기지에서 탁월한 역할을 했던 게 이 대포입니다. 자, 그럼 이 대포의 약점은 뭘까요? 언뜻 보시더라도. 예? 정확합니다. 포병 출신도 아닌데, 그죠? 무거워 보이죠? 그죠? 이거 한번 가보세요. 저 배포를 옮기면 저런. 이 당시엔 밭이 다 뭐였어요? 길이 없고 다 진창이잖아요. 저걸 끌고서 전쟁에 간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거죠. 그러니까 저거는 성 같은 요새를 지킬 때만 딱 세워놓고
그거 우리 포 딱 겨누는데 사람이 오면 쏘면 되는 거죠. 거기에는 아주 탁월하죠. 그러니까 길목을 지킨다든지 요새에 있어서 그런 데는 아주 탁월한 거지만 저걸 가지고 저게 이제 점점 더 왜 필요가 없어지느냐. 옛날에는 성공성전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공성전이 남습니까? 없어집니까? 없어지죠. 그럼 이제 뭐가 돼요? 프랑스 군대 보시면 알겠지만 붐부름붐붐붐 나팔 불면 양쪽 군대가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죠? 너무 불쌍하잖아요. 맨 앞에서는 뭐가지가 있다고 맨 앞에서요? 키는 커고 봐야 할 일이에요. 그래야 뒤에 쓰지. 이렇게 딱 그거 하면서 빵빵 빵빵 하고 의전투하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끌고 갑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진짜 중요한 게 그리보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예전에는 제가 이걸 설명할 수 있을지 뭐냐면 대포도 만들어야 되겠잖아요. 대포 뭐로 만듭니까? 쇠로 만들겠죠. 쇠로. 그죠? 그러면 쇳물을 녹여서 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주물틀을 있으면 그죠? 주물틀에다가 이렇게 놓으면 여기다 쇳물을 붓겠죠. 그 다음에 주물에다 이렇게 올렸겠죠. 그죠? 왜냐면 포가 있으면 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니까. 대포 나가는 곳이 있으니까. 그럼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이렇게 쇳물이 찼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럼 이제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대포가 돼서 발포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할 때마다 여기다는 이거는 뭐 진흙 같은 거겠죠. 진흙 같은 거. 흙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놓은 거예요. 자, 이게 뭐가 문제냐면 폴 하나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또 주물을 또 어떻게 하죠? 또 요 주물을 똑같이 이렇게 세워야겠죠. 근데 아까 거랑 이렇게 똑같이 세우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조금씩 다르겠죠. 그리고 씌우고 나면은 여기를 이제 사포 같은 걸로 문질러서 이렇게 매끄럽게 만들 거 아니에요? 근데 매번 요게 똑같은 주물틀이 나오지 않죠. 그럼 똑같은 포를 만들 대로 포가 조금씩 같습니까? 다릅니까? 예. 우리 포병 출신 없어요? 포병, 아따. 뭐예요? 뭐였어요? 해양경비. 저런 어이없는. 선생님, 운전병. 반갑습니다. 제가 정비대였습니다. 선생님 운전하시면 제가 정비하고. 예. 네. 자, 아는데 뭐였냐면, 똑같은, 이해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조금씩 길이가 다르잖아요. 그럼 저기 제일 큰 문제가 뭘까요? 조금씩 다르면. 구멍이 요만큼 조금 다르잖아요? 가장 큰 게. 그렇죠. 포탄을, 예. 저기가 포탄이 어떻게 해야 돼요? 딱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딱 맞는 포탄이 없는 거죠. 크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무조건.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무조건 제일 작게 나올 거에 대비해서 만들어야죠. 아니면 포탄이 안 들어가니까. 이걸 하나하나 만드는데 이거 크기가 조금씩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안에 넣을 수 있는 구슬을 넣어야 되는데 그 구슬은 어떤 구슬을 해야 돼요? 크게 만들어야겠어요? 작게 만들어야겠어요? 작게 만드니까 꽉 안 차죠. 그러니까 발사할 때 멀리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그걸 제가 해결한 거예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저거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만들고 나서 이렇게 만들고 나서 이 안에다가 기계를 돌려서 깎는 거죠. 이게 돌아가는 기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가 되느냐면 포신을 속이 꽉 차 원기둥으로 만든 후 중심을 파고 들어가 원통으로 다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게 나오더라도 안에서 이렇게 돌리니까 이놈이야도 돌리고 저놈이야도 돌리고 저놈이야도 돌리잖아요. 그럼 항상 이 크기가 어떻습니까? 일정하죠. 그러면 똑같은 쇠구슬을 크기에 맞춰서 넣을 수 있겠죠. 정리되셨죠? 그럼 이제는 유격이 없잖아요. 그럼 포가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네, 그게 프랑스 포병의 특징. 포병 군단이 나오는 겁니다. 조금 이따 이제 영국도 같이 하게 되는데 저게 이제 프랑스 포가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포를 갖다가 옛날처럼 저렇게 크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크게 안 만들 대로 나가니까. 되셨죠? 그럼 이제 크게 안 만들어도 나갑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이 포를 갖다 여기에만 설치해야겠어요? 갖고 다녀야겠습니까? 그럼 갖고 다니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퀴가 정답. 바퀴가 커져야겠죠. 그 다음에 바퀴축이 부러지면 안 되겠죠. 그럼 바퀴축이 튼튼해야겠죠. 그래서 바퀴축을 쇠로 만듭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 예전에 박격포, 6.25 때 쓰던 거 무슨 미리 박격포? 105mm 박격포. 저희 형님이 하던 게 105mm 박격포. 그거 뭐 할 수 있습니까? 분해 조립. 그죠? 그래서 여러분 얘가 이걸 한 다음에 이렇게 작아지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작아지면서 바퀴가 커지고 바퀴축이 무쇠가 되고 현장에서 분해 조립하니까 이동 가능해서 우리가 쓰는 포가 나오죠. 이 포 이름 뭡니까? 드디어 이 포 이름 여러분 다 아세요. 들판. 야포.
이해되셨죠? 야포 개념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병 군단이 등장하는 거예요. 포병 사단이 등장합니다. 그죠? 대포만 갖고 다니는 부대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들판에서 싸울 때도 군인들이 뭘 가져가서 포를 가져가서 포격전을 벌이게 되는 거죠. 이게 나폴레옹이 바로 군대가 되는 겁니다. 야포가 등장하죠. 자, 그럼 이제 나폴레옹의 전법이 우리는 딱 들었습니다. 자, 아까 보셨지만 나폴레옹이 왜 이렇게 다 휩쓸었느냐? 그러면 이제 세계사적 개인이 나오죠. 얘가 가졌던 건 바로 뭐다? 기동성 있는 보병과, 그죠? 마찬가지로 기동성 있는 뭐가 있었습니까? 포병이 있었죠. 그래서 이 기동성 있는 기병과 기동성 있는 포병이 있으면 자, 이제 어떻게 전투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주 간단한 거예요. 내가 빠르잖아요. 내 적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어떻게 해야 돼요? 뭉치기 전에 각계 격파. 프랑스는 싸운 나라가 지금 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네덜란드랑 싸워야 되고 스페인하고 싸워야 되고 이태리랑 싸워야 되고 오스트리아랑 싸워야 되고 프로이센하고 러시아 싸우고 다 싸워야 되잖아요. 얘네들이 모이기 전에 내가 뭐 하니까 빠르니까 내가 움직이면서 한 놈씩 조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자 보세요. 선생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빨리 움직여요. 내가 기병도 있고 포병도 있고. 그래서 모이기 전에 얘를 박살내야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박살내야 된다? 천천히, 그것도 빨리. 그렇죠. 속전속결.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이 고민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속전속결할 것인가? 그럼 내가 수비해야 되겠어요? 공격해야겠어요? 그래서 나폴레옹 군대는 수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 군대 책 읽어보면 다 공세주의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성격이 공격적이어서가 아니라 수비라면 안 되는 거예요. 나폴레옹 군대는. 수비라면 쟤네들이 모여버리니까. 나의 기동성을 살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나폴레옹 군대는 무조건 돌격 앞으로 해요. 나폴레옹 군대가 돌격 앞으로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럼 돌격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이 당시에 유럽의 아주 중요한 전쟁이 7년 전쟁입니다. 이건 또 따로 다뤄야 되는데 저 7년 전쟁이 사실 유럽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7년 전쟁. 영국이 나폴레옹 전쟁으로 세계의 지배자가 되지만 그 전에 이미 7년 전쟁으로 미국의 독자적인 지배권을 확립하고 인도에서도 지배권을 확립합니다. 예, 그리고 유럽에서도 발언권을 높이게 되는 게 바로 7년 전쟁이에요. 근데 이 7년 전쟁 때 영국이 프로이센을 돕습니다. 근데 이때 프로이센에서 뭘 하냐면 프로이센이 이 전법을 개선하는 거죠. 횡대 전략.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왜 전쟁하면 왜 일렬로 쭉 서서 이렇게 서로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걸어가면서 막 얘기하죠. 조국을 위하여. 조국은 개똥 좀 있으면 넌 죽어. 그러는데 딱 가다가 저 하면은 이제 앞줄 1열 2열 장착 딱 이러잖아요. 그죠? 그럼 서로 딱 있잖아요. 그죠? 서서 그러면 빵빵 돌격 팡 흑 하면 이게 넘어가잖아요. 그 전투를 쟤네들이 시작해요. 쟤네들이 이제 본격화 시켜나가거든요. 그럼 저게 쉽게 하지만은 저걸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장교들은 무조건 뒤에 서서 도망 나온 애들 다 죽이는 거야 그냥. 이건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나중에 그걸 제일 많이 죽이게 되는 게 러시아 군대입니다. 독일이 들어왔잖아요. 독일이 2차 세계대전에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독일에 맞서기 위해서 러시아 군대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무장력이나 뭐가 다 누가 줬습니까? 독일. 그래서 돌격 앞으로를 하는 게 다 러시아 애들이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돌격 앞으로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돌격 앞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래 진짜 돌격 앞으로는 어떤 거예요? 돌격 앞으로! 이게 돌격 앞으로는 아시면서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세요? 우리는 전 진짜 아니 안 돼요. 그게. 근데 돌격 앞으로 할 때 못하고 도망 나온 애들을 다 사살하죠. 조준사살하죠. 더 가볼까요? 그거를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트로이센이 횡대 전술을 개발합니다. 그럼 이 군대는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고도의 뭐가 필요하죠? 훈련이 필요하죠. 고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여기는 열병 훈련이 이루어집니다. 프로이센이 처음으로. 우리 맨날 열병 훈련 했었잖아요. 그죠? 딱 가면 뒤로 돌아 딱 이거 하잖아요. 그죠? 사실 굉장히 웃긴 거죠. 지금 전쟁에서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잖아요. 그죠? 열병 잘하는 군대가 강력한 군대입니까? 대포 맞아 죽기 딱 쉬운 군대죠. 지금은. 근데 저때 열병 훈련을 저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열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만 가혹한 정도의 체벌, 통일된 집단 사격 훈련 딱 하는 거죠. 방어할 때는 일제 사격, 화력에 돌격할 때는 총검 돌격으로. 이게 바로 프로이센에서 나온 겁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프로이센이 나중에 다 비스마르크가 나오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의? 독일. 독일의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나라가 어디예요? 2차 세계대전 독일하고 같이 싸웠던 나라. 일본. 일본의 가장 큰 영향을 받았던 나라가 어디?
우리나라. 그래서 독일, 우리나라, 일본, 우리나라가 저 훈련이 제일 중시되는 군대입니다. 그죠? 그러면 전쟁을 하게 되면 이 횡대의 좋은 점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들어가죠. 우리 스타크래프트 하면 금방 아시잖아요. 그죠? 이 시저 이렇게 깔아놨는데 저글링이 이거 가는 건 이건 자살행위죠. 그죠? 앞에 화력이 이렇게 다 집중돼서 다 뒤지니까. 이건 종대로 쓴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횡대 진영이 굉장히 막강한 진영입니다. 자, 그러면 자, 한번 가보시죠. 횡대 진영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나폴레옹 입장에서는 저 횡대 진영을 깨야겠죠. 맞지 않습니까? 같은 횡대 진영으로 맞설 수도 있겠지만. 그죠? 근데 여러분 이건 어때요? 자, 내가 기본적으로 난 혼자고 여러분하고 다 많죠. 근데 내가 일일이 계속 가서 횡대로 맞으면 내가 먼저 죽겠어요? 쟤네가 누가 오래 버티겠어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여기는 오스트리아랑도 횡대로 싸워요. 그죠? 그 다음엔 또 러시아하고도 횡대로 싸우고 그 다음에 또 프로이센하고도 횡대로 싸웁니다. 그럼 여러분 저는 괜찮아요. 언젠가 먼저 가게 돼 있어요. 먼저 갈 수밖에 없죠. 근데 계속 횡대로 싸우더라도 문제가 있어요. 이게 왜? 왜냐하면 횡대는 저게 치명적인 약점은 있습니다. 뭐가 약점이겠습니까? 저 횡대는 횡대의 약점은 생각해 보시면 금방 나오는데 우리 열병식 어디서 해요? 산에서 해요? 아니면 바다에서 해요? 강에서 해요? 연병장, 평지에서밖에 못 싸우는 거죠. 들판에서밖에 못 싸우잖아요. 그죠? 산에 어떻게 횡대로 서 있어요? 뭐 유골 찾으러 이렇게 횡대로 주는 것도 아니고. 그죠? 횡대로 못 서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 굴곡 있으면 안 되니까. 두 번째 저건 뭐가 되는 거냐면 횡대로 뛰진 못하죠. 열병하면서 뛰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북한 군대가 열병할 때 걷죠. 이렇게. 뛰어요? 안 뛰죠. 뛰면 줄이 안 맞거든요. 추격전을 못합니다. 횡대가 추격전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종대가 있을 수 있고 하나는 막 흩어져 있는 건 산병이겠죠. 흩어져 있으니까. 추격전이나 산하에서 제일 잘 싸우는 건 무슨 병이겠어요? 산병이죠. 흩어져 있으면 뛰면 되니까. 산에도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저 횡대의 치명적인 약점은 상대방이 진지를 갖고 이렇게 숨어서 있으면 저 횡대는 굉장히 취약하죠. 그죠? 그러니까 들판에서 큰 전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폴레옹 입장에서는 어쨌든 들판에 횡대로 서 있는 놈들을 가서 조져야겠죠. 그죠? 예. 그래서 나폴레옹이 만드는 게 뭐냐? 저걸 어떻게 깨부실 것이냐? 고민 끝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 군대가 훈련했던 거는 산악이나 진지전이나 추격전에 뭐가 약하다? 횡대가 약하죠. 그죠? 저 군대가. 근데 이거는 교육 훈련을 엄청 받아야 되죠. 열병식을. 근데 뒤에 보겠지만 프랑스 군대는 막 지금 뭐 해온 병사입니까? 징집해온 병사거든요. 뒤에 나오겠지만. 그래서 프랑스 군대는 훈련 정도가 높지가 않습니다. 높지가 않죠. 갖고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얘네들은. 애국심밖에 없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횡대는 계속 고도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는 건데 아까 보겠지만 한 줄로만 들어가면 얘네가 전부 각계격파당하죠. 근데 종대를 여러 줄로 세워서 들어가는 겁니다. 종대로. 오케이? 자, 이거의 장점이 뭐겠습니까? 자, 보세요. 횡대의 치명적인 약점은 아까 제가 몇 열까지 총을 쏜다 그랬죠? 네, 그게 원래는 3열, 4열까지 쐈다가 오스트리아 군대가 2열이면 충분해서 2열만 쏘는 거예요. 그럼 죽으면 걔네들이 뒤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군인은 이렇게 많지만 3, 4열은 어쨌든 지금은 뭐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얘는 종대로 가니까 얘는 이렇게 쏘면 되겠죠. 얘는 이렇게 쏘고 얘는 이렇게 쏘고 얘는 이렇게 쏘면 되겠죠. 얘도 이렇게 쏘고 이렇게 쏘고 이렇게 쏘고 이렇게 쏘고 이렇게 쏘고 이렇게 쏠 수 있죠. 그럼 얘는 뒷열까지 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더 많은 화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정리되셨죠? 자, 그 다음에는 이럴 때 뭐를 쏴줘야겠어요? 당연히 아까. 얘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럼요. 지금 포에 맞기 더 좋은 게 횡대예요? 종대예요? 당연히. 횡대죠. 포격에 약하잖아요. 포격에 약하니까 동시에 포격을 때리고 종대로 쳐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튀어와야 되겠습니까? 네, 기병을 보내는 거예요. 이게 충격전이라는 겁니다. 나폴레옹이. 그러니까 히틀러가 전격전을 했다면 나폴레옹은 충격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유기적으로 구성을 한 거죠. 그래서 나폴레옹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 싸울 때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빨리 끝내야 되잖아요. 우리 때릴 때, 싸움 이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 명 동시에 싸울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한 놈만 조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폴레옹 포인트는 뭐냐면 상대방 중에서 가장 강력한 부대 하나 그것만 조지는 거야 빨리. 내 모든 총력을 거기다 쏟아부어서. 이게 나폴레옹의 전법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상대한다. 그럼 이제 딱 보는 거죠. 언뜻 보더라도 제일 강해 보이시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빨리 내가 모든 힘을 당해서 이분을 빨리 그냥 조지고 끝내는 전쟁. 저기 더 뒤에 분이 저렇게 강력한 분이 더 계시면 이제 작전의 차질이 벌어지는 건데 어쨌든 그게 바로 뭐였다? 나폴레옹 전쟁. 굉장히 탁월한 사람인 건 맞는 거죠. 이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전쟁을 했다라는 건 굉장히 탁월한 거죠. 그래서 포병을 쏘고 이게 이동해 왔던 포를 갖다가 포병을 쏘고 그 다음에는 종대로도 전격을 하고 산병으로도 진격을 하고 그리고 그 사이를 들어가거나 돌아서 기병이 돌아가는 전설을 써서 오케이? 나머지는 내가 어떻게 되든 일단 적의 주력 부대를 최대한 빠른 시간에 섬멸시키는 전법을 썼던 게 바로 나폴레옹의 전법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긴 것 같지만 근데 진짜 나폴레옹이 이겼던 배후를 쫓아가 보자라는 거예요.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할 거 아주 끊임없이 많습니다. 왜냐? 하나가 더 있어요. 자, 이제 보세요. 우리 사단 다녀오셨죠? 그죠? 무슨 사단이었어요, 사단이? 예? 그 무슨 보병사단이? 기계화 사단이죠. 그죠? 제가 지금 무슨 사단이란 개념이 있어요. 사단. 들어보셨죠? 사단. 사단장. 오케이? 우리 여자 사단장. 오케이? 군인 출신 남편분 계세요? 다행이다. 자세는 뭐냐? 안 다행이에요. 기계화 사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옛날에 어떻게 됐냐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꼭 정확한 거 같은 건데 기계화 사단이 있고 무슨 사단이에요? 보병. 보병 사단. 제일 불쌍한 땅개라고 그러죠. 보병 사단 있고 기계화 사단 있잖아요. 그럼 옛날에는 보병 사단 있고 기계화 사단 있고 무슨 사단 있고 자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갑 여단 있고 포병 여단 있고 사단보다 조금 작은 게 여단이에요. 그 다음에는 야수교 있고 그 다음에는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야수교가 뭐냐면 여기 써있네. 야전수송교육단입니다. 야수교. 야전수송교육단. 오케이. 야수교. 특공여단 있고 제가 여기 보병여단 있고 공병여단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 저게 다 따로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럼 공병여단 두목이 있고 보병사단 두목이 있는 건데 나폴레옹은 이걸 갖다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포병, 기병, 그 다음 뭐 있었죠 여러분? 보병이 무슨 적으로 연결돼야 된다?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그랬죠? 그래서 나폴레옹이 만든 게 군단입니다. 전쟁을 지휘하는 건 누가 지휘하는 거예요? 군단인장이 지휘하거든요. 그죠? 군단장이 사단장한테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군단장이 독자적 작전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전쟁에서 원래 지금까지도 이게 내려와 있는 거예요. 물론 총 지휘는 대통령이 하고 뭐 한다고 그러지만 실제로 작전은 군단장이 하는 거죠. 그죠? 몇 군, 3군, 7군, 군단장이 하는 겁니다. 사단장이 명령을 하는 게 아니라 군단장이 하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명령을 사단장이 하는 거예요. 내가 보병이 있면 우리 2만 명 보병, 이건 15,000명 보병, 이건 무조건 다 내 명령에 움직이는 거야. 얘네들 다 내가 책임지는 거야. 이게 옛날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난 보병을 하고 얘는 포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둘이 어떻게 놀았겠습니까? 따로 놀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서로 협조하더라도 이게 잘 안 맞을 수가 있죠. 근데 나폴레옹은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나폴레옹은 이걸 알아갖고는 사단을 모아서 그걸 군단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3군 체계, 2군 체제 한 게 나폴레옹이 만든 겁니다.